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59회입니다. 이제 다영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물론 뭐 이번 30분 30도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모셔올 거예요. 네. 마지막인 거 다시 올게요. 네.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네, 이거 진짜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저한테 최고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 스튜디오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이제 보면은 어떤 경험한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센이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센의 뭐 목욕탕 취업 일기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숙소 베란다에서 어떤 뭐 언니가 준 빵을 뭐 걸터 앉아서 이제 먹으면서 바깥을 구경을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이 센이라는 아이가 느끼의 어떤 당혹감 같은 것들이 엄청 잘 드러나고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쿠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느껴지는 어떤 뭐랄까요? 향수, 뭐 보고 싶은 마음 약간 이런 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게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의 기억처럼 작용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스튜디오 지브리나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런 면에서 또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대표 영화가 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아마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에서도 유일할 거예요. 유일한 아마 외국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 수상작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베를린에서 또 상을 받았던 걸로 금공상 받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문호를 열어줬다, 준다 이런 사례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아무튼 작품들은 다 뭔가 다 그런 느낌이 있고, 저 혹시 옛날에 그거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한번 했었는데 레이아웃전. 저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 한 10년 전쯤에 했을 거예요. 네, 오래전에. 네, 오래전에 했을 건데. 그리고 옛날에 막 처음에 이제 초기에 했던 작품들 뭐 예를 들면 미래소년 코난 같은 거 다 있고. 혹시 맞아요. 요거 말고 다른 작품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애니메이션이요? 스튜디오 지브리 중에. 스튜디오 지브리. 너무 좋아하는 거 많죠. 좋아하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바람이 불어오면이었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였나? 그 바람이 분다면은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마지막 작품일 건데. 그러면 바람이 분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노노케 히메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토토로도 뭐 단연코 이제 되게 인기가 많은 작품이고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저는 거의 다 봤거든요. 맞아. 저는 붉은 돼지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붉은 돼지는 비교적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나온 영화들 중에 꽤 늦게 봤어요. 근데 왜 늦게 봤냐면 그냥 그 붉은 돼지라는 어감이 별로 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를. 붉은 돼지? 뭐야 이게? 그리고 막 어떤 돼지가 그냥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림만 보면서 별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피해 다녔던 아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붉은 돼지라는 영화가.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 붉은 돼지라는 타이틀 때문에 괜히 보기가 망설여진다면 그러실 필요 없다.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한 그 파시스트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것도 섞여 있고. 네,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그런 면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영화에든. 그리고 이게 아마 저희 비브루 가사비님도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 맞아요. 붉은 돼지를 추천해 주셨군요. 네. 공통점이 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서 저희 공통질문이라서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배드씬입니다. 네.
배드 씨는 제가 생각나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들다가 번뜩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이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언페이스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 영화에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코니 썸너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코니 썸너 배우가 연기한 다이안 레인이라는 다이안 레인이 연기한 코니 썸너. 다이안 레인 어머머머 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삭제 못해요. 진짜요? 이거 어떻게 삭제해? 다이안 레인이라는 네 캐릭터가 아니고 코니 썸너가 캐릭터고 다이안 레인이 그거죠. 네, 배우죠. 네,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제 상대랑 여기서 뉴욕에서 이제 일하는 서울에서 뭔가 파주나 경기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외부에서 뉴욕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네네 교회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약간 커리어 우먼인데 그분이 이제 너무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완벽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완벽한 남편을 또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아내이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매력적인 어떤 프랑스 출신의 젊은 남성을 만나면서 사랑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감정에 휘몰아치면서 뭔가 사랑하게 되는데 이때 막 이 여자가 내가 막 이래도 될까? 내가 가족을 버리고 막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라고 갈등을 하면서도 그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자랑 결국에는 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뭔가 이 주체가 안 되는 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이 되는 디테일이 이 여자가 막 몸을 벌벌벌 막 떨어요. 손이 벌벌 떨리거든요. 근데 그런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되게 노골적이거나 엄청 자극적인 묘사가 나오는 건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연기나 요 연출이 너무 이제 그 마음이 다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배드씬이었던 것 같아서 좀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고 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다이안 레인이 이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였었는데 네네. 수상은 못했어요. 수상이 이제 후보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시카고의 르네 제리거가 있었고 프리다의 셀마 헤이액 있었고 파프롬 헤븐의 줄리안 모 있었고 수상은 디아워스의 니콜 키드만이 했었거든요. 디아워스의 니콜 키드만 정말 쟁쟁하네요. 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쉽지 않네요. 네, 다이안 레인 같은 경우가 확실히 그 뭔가 요즘 세대에게는 약간 그 DCU에서 나오는 그 네네. 논란의 캐릭터죠. 어찌 보면은 그 그쵸. 갈등을 그거 한 방으로 해주는 어머니 마사 역할을 맡아셔가지고 맞아요. 밈이 돼버렸는데 그 이름 자체로 너무 슬퍼. 네. 근데 이런 로맨스 연기 원래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너무 잘하시죠. 네, 원래 이런 거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제가 이분의 항상 얼굴은 엄청 그러니까 여러 영화를 통해서 얼굴은 되게 낯이 익는데 이름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다이안 레인 배우였는데 코니 썸너라고 실수를 했네요. 근데 어쨌든 이분 영화 중에 이제 다른 영화들에서도 되게 고혹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좀 사실 저희가 막 되게 중견 여성 배우를 언급을 할 때 뭐 메릴 스트립이라던가 되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다이안 레인이 껴있지 않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것도 개봉을 한 건지 만 건지 한 저로 끝난 게 있었는데 렛힘고라고. 렛힘고. 렛힘고. 네. 케빈 코스트랑 같이 했던 게 있어요. 거기도 이제 2020년에 개봉한 건데 네네네. 이게 이제 여기서도 연기가 딱 그 중후한 게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수정주의 약간 서부극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케빈 코스트너가 워낙 왕년에 어찌보면 왕년의 서부극의 스타잖아요. 어찌보면 늑대와 춤을 연출했었을 맞아. 때. 네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직접 이제 수정주의 어떤 서부극의 길을 한번 열었단 말이죠. 본인이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근데 본인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두 이제 커플이 또
이제 노 부부가 이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복수극인데 네. 이 악역이 빌런이 보통 이제 이런 서부극 보면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이 나와가지고 오, 레슬리 맨빌이 이제 열심히 이제 빌런이죠. 네, 빌런으로 진짜 나와가지고 수정주의. 네, 진짜 수정주의 완전 서부극이어가지고 볼만했어요. 네, 엄청나다. 네, 볼만한 작품이고 혹시나 이제 뭐 다이안 레인의 다른 작품들 이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굳이 뭐 트럼보 같은 경우도 트럼보 아마 네. 트럼보에 나왔었나요? 트럼보에서 아내. 아내. 브라이언 크레스턴의 아내로 이제 나왔어. 아내로 나오셨구나. 네네. 네. 뭐 트럼보는 아무래도 그렇죠. 트럼보 얘기가 네, 좀 더 집중이 될 트럼보 수밖에 얘기라서, 없죠. 네, 그렇게 그렇죠. 좀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있고 사실 퍼펙트 스톰도 사실 남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네. 그 파도치는 것도 그 옆에서 이제 아내나 이제 이런 역할은 이제 거의 뭐 남편들이 이제 온전히 돌아오냐 아냐 네네네. 그거 보는 역할이니까 그거는 뭐 하기에도 맨 오브 스틸에서도 나오셨었네요. 네, 거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사였으니까 맞아요. 네. 왜 각본을 그렇게 짜가지고 진짜 DC 최고의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너 영원히 이름도 마사야? 이거 서로 싸우다가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점퍼에도 나오셨었네요. 네, 언페이스풀에는 뭐 당연하게도 이제 남자 주인공은 리차드 기어. 네, 맞습니다. 리차드 기어가 사실 왕년에는 정말 그 옛날부터 정말 이 우리나라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리차드기 언급 엄청 많이 됐었죠. 네, 사관과 신사도 있었고 네. 대표작이 당연히 뭐 귀여운 여인. 귀여운 네, 여인. 귀여운 여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대표 작품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이제 뭐 작품들을 해왔는데 최근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작품을 못했던 게 네. 이제 티벳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 자본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말요?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찾는 건 이제 좀 잊혀진 스타가 되어서 아마 안 부르는 것도 있긴 하겠죠. 티켓 파워가 있냐 없냐.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근데 이럴 때 한번 불러줄 때가 사실 이제 되긴 됐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왜냐면 지금 탑건 같은 경우도 중국 자본이 없이 만들어졌고 중국 개봉도 안 하는데도 1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할리우드도 이제 자신들도 중국 자본 필요 없네라는 게 됐으니까 리차드 기어 원래 이런 것들과 스릴러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아까 뭐 시카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네네. 거기서도 이제 빌리 플린 역할 맡아가지고 매우 그런 이제 뭔가 그 소개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배우인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조금 최근에는 확실히 좀 눈에 띄는 필모가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독립 영화 쪽으로 좀 눈을 그렇죠. 돌리거나 아니면 좀 진짜 B급 영화로 좀 돈을 돌리거나 그런 상황인데 네. 좀 좋은 작품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질문은 DC 영화 대 마블 영화입니다. 저는 굳이 뽑자면 이제 마블을 더 선호를 하는 대부분 마블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한 두 분 빼고는 마블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C는 너무 이 재미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에 좀 통일성이 없는 느낌이 종종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 퀄리티나 어떤 이 통일성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인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기복이 좀 심해서 조금 안 좋다가 조커나 뭐 약간 배트맨이라든지 조커라든지 이런 좀 검증되어 있는 되게 좋은 작품을 만나면 또 훅 뛰면서 되게 좋아지는 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고저의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세계관의 연결이 좀 뚝뚝 끊긴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마블은 뭔가 통일성도 유지를 하면서 각 캐릭터의 매력도 요즘은 조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지를 잘 해왔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DC는 확실히 그렇죠. 한번 그 어머니 사건으로 한번 터지고 난 다음으로 네. 그 전부터도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너무 빌드업 빨리 했어. 혹시 빌드업을 좀 천천히 해야 됐는데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배우 때문에 또 이제 난리 나가지고 개봉을 배우 이슈가 있나요? 그 플래시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플래시 개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해졌죠. 그것도 참 모르겠어요. DC는 참 DC에 막아 낀 건지
계속 뭔가 마가 끼인 것 같고 네, 뭔가 막 좀- 이렇다가 또 몇 년에 한 번 너무 걸작이 한 번씩 나오고 네. 막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DC는 지금 뭔가 유니버스 하다가 좀 약간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뭐 더 배트맨 같은 영화 나오게 네. 한다거나 이제 그냥 다른 그냥 독자적인 영화를 하는 게 네, 더 맞아요. 낫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낫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감독. 근데 가장 좋아하는 감독 사실 물어보면 되게 대답하기 어려워하신 분들 많다고 전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저 근데 은근히 다 답을 어떻게 해주시더라고요.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되게 신기하게.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시시각각 변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거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막 어떤 때는 폴 버벤이 좋았다가 막 어떤 때는 막 아로노프스키가 좋았다가 했는데 저는 그냥 그래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스테디 1위 이런 게 있다면 아빠스 키아로스타미라는 이란의 감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정말 걸작이 되게 많이 있지만 저는 그리고 살면 계속된다라는 그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좀 시리즈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3부작, 친구 3부작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살면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나무 사이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친구 3부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영화들은 각각 영화가 서로와 완전히 완벽하게 관계가 있어서 이 영화를 안 보면 이 다음 걸 못 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독립적이군요. 네, 되게 독립적인 영화들인데 그냥 살짝의 관계가 있어서 그냥 알고 보면 좋다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에 있었던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네네네. 조금 얘기해 보면은 이제 배경이 약간 이런 거예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찍었던 감독이 2년 후에 이 영화를 찍었던 요 이란의 약간 외진 요 동네 요 지역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가 찍었던 이 영화 속 아이들과 요 주민들이 살아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 건 맞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요 지역으로 다시 가본다 하는 그 여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막 움직이는 차를 타고 있는 영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장르가 이게 극영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쪽이 더 가까운. 굳이 이제 생각해보면 다큐멘터리 쪽과 비슷한 결. 하지만 명백한 어떤 허구의 영화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감독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 지역이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를 물어보면서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난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라서 막 집도 없어지고 어느 날 막 가족을 수십 명이 막 그냥 깔려가지고 죽어버리고 가족이 막 다 죽고 혼자밖에 남지 않거나 막 자매만 남아있거나 막 이런 식의 이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잠깐 얘기하는 그냥 이쪽으로 가려면 뭐 어디로 가야 돼요? 길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뭔가 모습들이 이 제목처럼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요 제목처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이 남자를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축구 보러 가야 돼서 여기 맨 위에 꼭대기에 이거 지금 남자들이 다 저거 안테나 설치하러 갔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를 보겠다고 안테나를 설치하러 가는 이 에너지가 뭘까? 이 삶의 어떤 근원이 뭘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게 해주면서 삶이란 뭔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좀 던져줄 수 있는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되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운이 나오면서 되게 스며드는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나온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안테나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다 네, 실제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뭐 배우들인 거지 이제 진짜 피해자는 아니었을 텐데 그 지역이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트라고 도저히 생각될 수 없는 여전히 폐허의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가 그 정도였던 거고 그 감독이 이제 키아로스타미가 거기 가서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됐지만 이제 배우나 이런 것들은 현지 분들을 다 섭외를 하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약간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업 방식이 좀 그런 식으로 현지에서 뭐 현지인을 뭐 섭외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지진이 1990년 6월 21일 날쯤에 있었고 이 감독의 영화처럼 감독의 아들인가요? 감독의 아들이 네. 이제 보고 싶어 했던 게 그때 이제 90년에 이제 저거 했었거든요. 월드컵 결승전을 보겠다고. 맞아요. 오, 신기하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다뤄볼만 하겠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축구 스포츠 쪽으로도 이제 파트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분들 데리고 1990년 월드컵 얘기하면서 얘기해도 괜찮겠다.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요거 아마 그거는 아까는 OTT 없다고 했는데 요거는 OTT에 있어가지고 네네.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이제 다영님만을 위한 특별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쓰셨지만 여쭤볼게요. 26번째 질문인데요. 영화를 전공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영화를 전공으로 공부해야 되는 계기는 사실 이런 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다거나 뭐가 되고 싶었거나 이런 거를 품고서 이제 영화를 전공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영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영화를 전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과로 입시를 준비를 해서 영화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뭐 배우면 어떠세요? 그럼 정말 원했던 거 새로운 거 그런 거 얻으셨는지.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배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영화를 배우는 분들도 너무 많고 실제로도 수많은 감독님들이 영화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 전공하시다가 영화를 연출하게 그렇죠.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홍 감독님 사회학과. 네네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전공하는 것이 감독으로서 뭐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나만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한 공간에서 이 과목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좋죠. 네, 그런 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랑 뭐 이런저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등등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뭔가 서로의 작업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지. 뭐 영화 전공을 해서 뭔가 특별하게 더 배우는 게 많다? 그 솔직히 저는 이거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제 또 입시철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영화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죠. 네. 대선배로서 좀 네, 제가요 14학번이고요. 지금 2학번, 2, 3학번이 이제 되실 분들 그렇게 많이 학번을 굳이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브런치도 이제 하시는 것 같았고 아, 인스타에서 네. 영화를 이제 글을 쓰시는데 네. 자신만의 지필 포인트가 있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필 포인트라고 할 거는 뭐 아직은 저도 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제 글을 읽는 독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풀어 쓰는 거를 제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영화와 관련된 서브 텍스트들도 물론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우선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영화 세계랑 그 영화 자체에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영화를 찍는데 뭐 감독이 이랬다더라, 뭐 사실은 원작에선 이랬는데 뭐 저랬다더라 이런 식의 서브 텍스트를 사실 찾아서 얘기하는 거는 쉽지만 그런 텍스트를 찾아서 이 영화에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되게 비슷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달라 이런 걸 찾아서 얘기하는 거는 쉽지만 사실 영화 자체에서 디테일을 찾아서 제시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영화 외부적인 거 말고 정말 감독이 만들고 싶었던 그 응축된 그 자체, 영화 자체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시간이 이제 글 쓰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서브 텍스트 찾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고 예를 들면 뭐 탑건 리뷰를 썼을 때도 1편과 2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네네. 왜 36년 동안 영화를 안 만들고 뭐 한 거야.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 엄청.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일은 그런 거지 뭐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대형님 같은 이제 분들이 분명히 찾아주실 거니까 내가 거기까지 찾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외쪽에서 저는 뭐 하는 거 같고 그럼 뭐 서로 뭐 다른 뭐 글들 뭐 서로 여러 가지 공유하면 좋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제가 쓸 땐 그렇게 하지만 이 외부적인 거랑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들은 또 되게 많이 찾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또 다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리뷰를 쓰기 힘들었던 영화랑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의 리뷰를 다른 곳에 이제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 드라이브 마이 카를 비롯한 이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에 대해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리뷰나 이런 거는 이제 지면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맘대로 제 블로그에 올리면은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막 풀어서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리뷰를 이 정도 분량으로 써주세요라고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더 넘어가면 안 되죠. 약간 곤란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류스케 감독의 영화들은 대부분이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물들의 관계나 또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요 상황일 때 저 상황일 때 막 겹겹이 이제 레이어로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시놉시스랄까 이제 로그라인이랄까 이렇게 간단하게 막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제 텍스트, 이 외부의 어떤 디데시스 텍스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 영화를 말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이 디테일들을 빠뜨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글을 씀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너무 이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반성도 많이 하게 됐던 영화가 이제 이 드라이브 마이 카였습니다. 사실 드라이브 마이 카가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별 5개 줬던 영화에 제 개인적으로 이게 네. 파면 팔수록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늘어나.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외부 서브 텍스트까지 이제 찾아서 얘기하면 더 할 말이 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니까. 맞아요. 근데 류스케 감독의 영화 3개 랑 그것만 두고 얘기해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장소라는 것도 그렇고 이 후쿠오카라는 지역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이제 북해도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그렇고. 네. 원래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찍으려고 했었으니까 안 그랬으면 후쿠오카 아니고 부산이었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부산이었으면 이건가? 뭐 옛날 뭐 연극제 같은 경우 베세토 연극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베이징, 서울,
그 이제 도쿄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삼국의 이제 연극인들이 교류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요걸 그러겠구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어. 생각하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도 지금 막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또 정리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전 팟캐스트 선호하는 편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우 정제돼 있지 않아요, 팟캐스트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막 이렇게 건져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은 그게 글로 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영화제 이제 많이 아마 학생 시절 때도 그렇고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네. 영화제에서 봐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작품이 뭘까요? 저는 이제 위플래시랑 라라랜드 두 가지를 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럼 하나는 2014년도였을 것 같고, 네. 하나는 2016년도겠네요. 6년도였나? 네, 6년도 맞아요. 가을이겠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3년 연속 다 이제 쭉 갔었는데, 그때 이제 다미엘 체젤레 감독 거를 이제 다 본다고 해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특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라라랜드 훌륭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위플래시가 이제 14년에 먼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위플래시가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 뭔가 이렇게 드럼 소리 탁 하면서 엔딩이 바로 팍 올라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면서 박수를 막 엄청 치는 내한이었나요? 거예요. 뭐 기자간담회 그런 것도 솔직히 아니었던 것 없었어. 같아요. 무대 인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야외 상영이었나 막 그랬을 야외 상영. 거예요. 야외 상영이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그쵸. 좋았었고, 그 영화 끝나는 순간에 이제 그런 박수갈채가 너나 할 것 없이 막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진짜 대단한 영화 하나 본 것 같다. 이거 뭔가 나올 것 같고, 이거 나랑 지금 박수치고 있는 이 관객들, 우리 모두가 이거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영화가 빨리 극장에서 빨리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막 빨리 나왔으면 이렇게 하고서 뭐 정말 이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그 광고를 봤을 때 너무 반가운 드디어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막 추천하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 두 영화가 공교롭게 저도 언론사에서 봤던 건 좋은데, 네.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저 두 편의 영화가 제가 언론사에서 본 유일하게 박수가 나온 영화였거든요. 저 두 편의 영화가 끝나고. 네. 위플래시는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절로 나오죠 그냥. 그래도 이 두 아무튼간에 야외 극장에서 보셔서 다행이네요. 저희는 저희 방송 아마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베네타 편에 아마 있을 건데, 네. 저희 베네타를 야외 극장에서 봐가지고 작년에 야 이건 진짜 쉽지 않네요. 야 힘들었어. 왜 야외? 내가 왜 야외에서 보는데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좌우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저 멀리 아파트 사람은 들릴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었어요. 왜 야외에서 틀어주셨을까? 용단, 부국제 용단이었어요. 올해도 그런 파격적인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진짜 와 이런 파격 이게 파격이지 싶었어요. 진짜. 와. 파격마저 파격이네요.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제에서 보고 나서 가장 후회한 작품입니다. 네, 가장 후회한 작품은 토마스 핀토베르그 감독님의 사랑의 시대라는 영화였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 빈터베르그 감독님 작품인 걸 몰랐어요. 아예 모르셨구나. 네. 근데 이게 딱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영화제에서 보고 가장 후회한 거? 바로 그 영화 나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번뜩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저희가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예전에 어나더 라운드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빈터베르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스웨덴이라는 이 나라의 폐쇄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의 연장선이라는 그렇죠. 영화더라고요. 이것도 실험 영화였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시놉시스 얘기를 해보자면, 사랑의 시대라는 영화는 저택에 친구들을 하우스메이트로 들이기로 한 어떤 부부가 이들을 맞이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보면서 답답한 이야기. 사실은 이 사랑의 시대라고 하기에
뭔가 긍정적인 또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닐까 아니 등등등. 이거 개봉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네요. 원래 상영했을 때는 더 코민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이름 맞아요. 잘 바꿨네. 개명을 잘했네. 더 코민하면 뭐야? 이렇게 했을 건데 사랑의 시대로 바꿔버렸네. 네, 더 코믹이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네. 때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랬을 잘 것 같아요. 모르는 영화인데 나중에 이제 사랑의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 맞아요. 하우스메이트와 이 부부가 사실 중심이거든요. 이 부부가 사실 이 집의 주인이어서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생겨나는 일들인데 나중에는 이 부부 중에 이제 아내 역할을 하는 그 아내 캐릭터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과정에까지 가게 되는가를 같이 따라가면은 정말 복장이 터지고 막 너무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 감독님이 말하고 싶은 이 폐쇄성이라고 하는 또는 뭔가 아이러니라던가 뭔가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뭔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공동체로 사는 방식이 과연 옳을까? 네. 이거죠. 이게 아마 룸 쉐어하우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쵸, 도입되고 쉐어하우스죠.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공동체도 공동체지만은 뭔가 이 심리적인 거. 예를 들면 뭔가 남편이 그 룸메이트 중 한 명이랑 외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 그 외도의 이제 바람난 상대에게 근데 난 괜찮아.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너도 내 남편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권리까지 막을 수는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폴리아모리인가? 그러니까 권리는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람 마음을 강제하겠니?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막 여러 가지 마음에 이상한 불편한 감정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건드리는 뭔가 PC주의라고 할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보면서 좀 여러모로 마음이 너무 복잡다단했던 역시나 실험 영화였다. 네, 괴로웠던 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막 사람들 관객들 다 열불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왔거든요. 전주가 은근히 그런 영화들이 많네요. 씩씩거리면서 나갈 만한 게. 네,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근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또 좋아한단 말이지. 이런 영화라고 기대를 전혀 못하고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이거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좋을 거고 아마 그게 아마 저희가 봤던 게 제가 봤던 건 최근에 봤던 건 시계 태엽의 무슨 시계 오렌지가 아니라 시계 무슨 저 대충 뭔지 기억 알 것 같은데. 아나키스트 무슨 아나키스트 맞아요, 시계 맞아요. 공장의 아나키스트. 맞아요. 이름 보고 걸렸다가 이거 분이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난 진짜 아니었어. 얘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네. 방송으로서는 네 그렇죠. 아무튼간에 다영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뭐 내려가신다고요? 네. 제가 부산으로 갑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끝에서 끝으로. 영화 관련 일을 하러 가시는 거니까요. 네. 좋은 경험 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열의를 하고서요. 네, 다시 돌아오시면은 겨울에 다시 돌아오도록 돌아오시면 하겠습니다. 이제 에피소드나 썰이나 여러 가지 썰들과 영화제 썰들 포함해서 다 등등 해가지고 기대하세요. 네, 열심히 쌓아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